편의점 바닥에 쓰러진 제 귀에 며느리의 말이 바늘처럼 박혔지요. 연기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본다고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침묵을 끝내고 진실을 붙잡겠다고요. 이 사연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하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추석 아침 새벽 공기가 얼음장 같았지요. 저는 아들 장도현의 집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도현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반겼지요. 엄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추운데 왜 밖에 계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애들 깨면 좋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서자 장아린과 장우진이 잠옷 차림으로 우당탕 달려와 제 품에 폭 안겼어요. 할머니하고 매달리는 작은 팔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저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강아지 잘 잤느냐고 웃었죠. 그때 방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서윤아였지요. 차가운 눈빛이 먼저 문틀을 넘어 나왔고 목소리도 얼음 같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 저희랑 같이 내려가신다고요. 저는 미소로 그렇지.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 전기지 했죠. 유나는 들으라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도현이를 흘겨보더군요. 우리 차에 어머님까지 타면 비좁아요. 짐은 어디에 실어요? 도현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같이 가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지요. 저는 괜찮다며 가볍게 손을 저었어요. 그러나 유나의 표정은 더 굳어졌고 공기는 천천히 얼어붙더군요. 길에 오르자마자 유나는 투덜거렸어요. 명절마다 무슨 고생이냐고요. 허리 아프게 전 부치고 하루 내내 설거지나 하게 된다며 창밖을 보며 툭툭 내뱉었죠. 저는 아이들 손등을 토닥이며 그냥 웃어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유나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훑더니 애들이 버릇없어지는 건 어머님이 너무 오냐오냐 해서래요 하고 찔러오더군요. 그 말끝이 콕 베었지만 저는 꿀꺽 삼켰죠. 오늘은 조용히 가고 싶었거든요. 긴 침묵 끝에 고속도로에 편의점이 붙은 쉼터에 들어섰어요. 도현이는 주유하러 차를 옮겼고 유나는 아이들 손목을 잡아 편의점 안으로 성큼 사라졌지요. 저는 화장실을 다녀와 매대 그림자가 드리운 그늘에 잠깐 앉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얼어 있었고 마음도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죠. 잠시 후 유나가 혼자 나와 제 옆에 털썩 앉더니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현우 씨, 요즘 벌이가 시원치 않아요. 애들 학원비 대기도 벅차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래도 도현이가 바깥에서 얼마나 애쓰는데 너무 몰아세우지 말아라.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야 할 때라고요. 그러자 유나는 코웃음을 치며 역시 아들 편만 드신다 했죠. 사람들 시선이 모여드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자고 했지요. 앉아서 천천히 이야기하자고요. 그 순간 유나는 벌떡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서더니 말했어요. 진정하라고요. 어머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양손이 제 가슴을 세게 밀어왔어요. 몸이 뒤로 꺾이며 차가운 바닥이 등을 쳤고 정강이엔 발등이 퍽 하고 박혔지요. 숨이 턱 막히면서도 저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어요. 가스란 시멘트가 살을 긁는 느낌이 화끈하게 올라왔고 피가 맺히더군요. 어르신 괜찮으세요라며 누군가 달려왔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죠.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 아줌마가 밀었어요라고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그런데 유나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연기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 하고 내리찍듯 말했지요. 그때 주유를 마친 도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고 저를 부축했죠. 유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넘어지신 거예요. 일어나시다가 발을 헛디디신 거예요. 하고 태연하게 말했어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서 번지는 피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도현이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여러 각도로 찍었어요. 나중을 대비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죠. 아이들은 울먹이며 제 팔에 매달렸고 유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입술을 꼭 다물더군요. 시댁에 도착하니 큰형님, 장미숙과 작은형님, 장선영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손을 씻고 거들려다 손바닥을 본 큰형님이 깜짝 놀랐죠. 동서, 그 손 어쩌다 그랬어. 저는 별일 아니라며 등 뒤로 숨겼어요. 그러나 거실에선 유나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쟁반처럼 번져 나왔고 제 속은 기름처럼 더 뜨겁게 끓어올랐지요. 점심상 앞에서 도현이의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어요. 대출 실행 안내 문자가 줄줄이 찍혀 들어왔죠. 도현이의 이름으로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적나라 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차분하게 확인하자고요. 그랬더니 작은 형님이 낮게 속삭였지요.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강남 쪽에서 유나를 몇 번 봤다는 이야기라네요. 출입하던 곳이 썩 좋은 데가 아니었다고요.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편의점 바닥보다 더 차갑고 깊은 구렁이 발밑에서 벌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저는 그저 아이들만 바라봤어요. 아린과 우지는 숟가락을 꼭 쥔 채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스며들던 그날 거울 앞에 선 내 손바닥은 붉게 갈라져 있었고 마음은 더 깊게 금이 가 있더군요. 연고를 바르며 스스로에게 말했지요. 이제는 숨지 말자. 내일 아침부터 기록을 모으자고요. 부엌 불을 내리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현이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엄마 많이 아프죠? 미안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고개를 저었지요. 누구 탓만 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제부터는 사실을 쌓아 올려야 한다고 했죠. 도현이는 내 말에 크게 숨을 들이켰고 그게 우리 둘의 약속이 되더라고요. 아침이 밝자마자 편의점부터 갔어요. 어젯밤의 차가운 바닥이 아직도 등에 남아있는 듯 했지요. 계산대 옆 안내문을 가리키며 내가 말했다고요. 영상 보관 기간이 있으니 담당자분 좀 만나보자고요. 젊은 직원이 내 손을 보고 놀라더니 잠시만 기다리라 했고 점장은 정중히 우리를 안내했지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숨을 고르고 도현이에게 지인을 떠올려 보라고 했지요. 도현이는 대학 후배를 떠올렸어요. 문강호라 했지요. 검사실 실무를 거쳐 변호사가 된 친구라더군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어머니의 상처, 사진과 상황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주세요. 편의점 영상은 보관 요청 공문을 바로 넣겠습니다. 말이 한치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 말 한 줄에 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던 차가움이 조금 가셨지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니 공기는 묘하게 낯설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내 손을 잡고 속삭였지요. 할머니, 오늘 엄마가 하루 종일 전화만 봤어요. 밥은 대충 먹었고요. 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다. 오늘은 내가 된장국을 끓일 거라고요. 아이들이 빤히 내 눈을 보더니 그제야 어깨를 내려놓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의 숨이 먼저 풀리면 어른들도 버틸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녁상에 둘러앉았을 때 도현이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지요. 처음엔 업무 문자겠거니 했는데 화면에 찍힌 글자는 생각보다 잔혹했어요. 대출 실행 알림이 줄줄이 올라오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신청하셨던 거니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도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는 손을 덜덜 떨며 은행 앱을 열었고 나는 식탁 모서리를 꼭 잡았지요. 아이들 앞이라 소리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작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분하게 묻자 형님은 낮게 속삭였지요. 동서유나가 강남 쪽을 자주 드나든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그곳이 음식점이면 좋겠는데 어쩐지 허술한 골목을 지나 사라지더라 하더군요. 그 말끝이 길게 남았어요.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함이 올라오더라고요. 결국은 돈의 향기와 거짓의 냄새가 한데 뒤엉킨 길이겠구나 싶었지요. 밤이 깊자 초인종이 짧게 울렸어요. 문을 열자 변호사 문강호가 서 있었고 단정한 눈빛으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상황을 차분히 듣고는 즉시 메모를 꺼내어 정리했지요. 편의점 영상 보존 요청 공문 발송, 명의 도용 의심 거는 은행과 통신사 위치 기록으로 확인 가능 허위, 사실 유포 게시물은 캡처 후 보존 이렇게 항목을 나열하는데 가슴 밑바닥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지요. 강호가 돌아가고 아이들을 재우려는데 창밖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을 본 순간 마음이 싸늘해졌지요. 인터넷 게시판에 도현이를 겨냥한 글이 떠 있었거든요.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엄마의 호소라는 제목이었고 내용은 눈물로 번진 거짓이더군요. 나는 즉시 화면을 캡처하고 시각을 적어 두었지요. 거짓이 물처럼 번질수록 진실은 돌처럼 무겁게 쌓아야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오전 편의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문이 접수됐고 영상 보존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바닥이 아닌 오늘의 바닥을 밟는 기분이 들었지요.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생긴 셈이었거든요. 도현이는 회사에 사실을 보고했고 상사는 우선 휴가를 쓰라 했지요. 억울하고도 고마운 말이더라고요. 쉬어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해가 기울 무렵 유나 친정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우리 딸을 왜 잡느냐며 소리를 높였지요. 나는 조용히 내 손바닥을 보여줬어요. 여기가 어제 편의점 바닥에 긁힌 자리라고요. 그리고 말했지요.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는 그만하자고요. 당신 딸의 잘못은 법이 묻고 아이들의 안녕은 어른들이 지켜야 한다고요. 그 말에 그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남은 공기가 지독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날 밤 장태준에게 전화가 왔어요. 숙모 형수님 폰에서 도박 앱 알림이 터지는 걸 봤다고요? 혹시 캡처할 수 있으면 해 두라고 했지요. 태준이는 IT 회사에서 일한다 했고 로그를 시간대로 정리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쩌면 이 싸움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 같았지요. 나는 태준이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그는 괜찮다고 웃었어요. 가족이니까요. 그 말이 오래 남더군요. 사흘째 되는 날 편의점 사무실에서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 속에 나는 매대와 냉장고 사이로 뒤로 꺾이며 주저앉았고 유나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 사이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다가와 손짓을 하더군요. 그 장면 하나가 내 심장 밑바닥으로 곧장 내려앉았어요. 아프다는 감정보다 차가운 확신이 먼저 와닿았지요. 그래, 이건 기억이 아니라 증거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떴고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카레 먹고 싶어요. 우진의 말투가 오랜만에 밝아 보였지요. 나는 웃으며 냄비를 꺼냈고 쌀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인간의 말은 쉽게 헝클어지지만 기록은 묵묵히 진실을 품는구나. 그래서 나는 계속 적고 남기며 앞으로 걸어가야겠구나 하고요. 밤하늘에 별이 몇 점 떠 있었어요. 창가에 기대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지요. 내일은 고소장을 쓰자 명의도용과 존속폭행, 허위사실 유포까지 한 줄 한 줄 정확하게 적자, 그리고 아이들 옆자리를 끝까지 지키자 고요한 다짐이 방 안에 둥글게 맺혔고 나는 그 다짐을 품은 채 불을 끄고 누웠지요.
눈을 감자마자 편의점의 차가운 바닥이 잠깐 스쳤지만 곧 사라지더라고요. 대신 따뜻한 아이들의 천이 이불 안에서 번졌지요. 그렇게 나는 조금 안심했고 내일을 향해 마음을 여미었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지요. 손수건으로 손바닥을 감싸쥐고 현관을 나서는데 도현이가 내 어깨를 살짝 붙잡더군요. 엄마, 오늘은 끝까지 같이 갑시다. 그 말이 마음에 불을 켠 듯 따뜻했어요. 우리는 문강호를 만나 곧장 경찰서로 향했지요. 접수 창구 앞에서 강호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편의점 영상 보존 요청서, 상해 진단 확인서, 사진 증거, 그리고 명의 도용 의심 내역입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넘기더군요. 혹시 당시 목격자 연락처도 있습니까? 저는 교복 입은 학생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계산대 쪽 아르바이트생이 아이를 불러준다 했고 강호는 즉석에서 연락처를 정리해 제출했어요. 종이 위에 잉크가 스며드는 속도로 우리도 조금씩 앞으로 미끄러져가는 기분이 들었지요. 덜컥 무섭기도 했고요.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도현이 휴대전화가 떨렸어요. 은행 상담원 목소리가 들렸지요.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출 신청 시각과 접속 기기 정보가 조회됩니다. 도현이는 회사 근무 기록을 보냈고 상담원은 잠시 기다려달라더군요. 곧 연락이 다시 왔어요. 신청 위치 기록이 집으로 찍혔다고요. 그 시간에 도현이는 사무실 출입 기록이 남아있었고요. 내 뒷목을 타고 경악이 올라왔지요. 누구든 남의 이름을 훔치면 그림자까지 담는 줄 알았나 봐요. 결국 그림자가 가리키는 자리에서 발이 묶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아이들 간식을 챙기는데 아린이 내 손을 살피더군요. 할머니, 여긴 아직 아프지요. 나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너희가 웃으니까 금세 나을 것 같다고 했죠. 우진이는 손바닥에 키스를 쪽 하고 도망쳤어요. 그 작은 온기가 약보다 세더라고요. 참 별것 아닌데도 가슴이 출렁했지요. 저녁 무렵 강호가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왔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캡처 타임스탬프와 보존 링크는 여기 정리했고요.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그 사이 인터넷에는 가짜 눈물로 칠한 글이 더 번져 있었지요. 제목만 봐도 속이 쓰리더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하며 숨을 길게 토해내었고 저는 소파에 앉은 아이들 어깨를 슬쩍 감싸 안았어요. 흔들림을 아이들에게 옮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내려앉자 초인종이 쾅 하고 울렸어요. 문틈 너머로 서유나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어왔지요. 문 열어요. 이 억울한 세상에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나는 문 손잡이를 더 꽉 쥐고 낮게 말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지요. 아이들이 무서워하니 다음에 이야기하자고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 발로 문이 탁탁 울렸어요. 순간 아이들이 나를 꽉 끌어안았지요. 두려움은 소리로도 크기를 키우더군요. 결국 도현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상황을 정리했어요. 귀가하시라 하니 그제야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그 소리마저 한참이나 귀에 맴돌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강호와 함께 가까운 병원에서 상해 확인서를 떼었어요. 의사는 살같이 넓게 까졌다고 하더군요. 통증을 줄이는 연고를 처방해줬고 나는 괜찮다 대답했지요. 살은 금방 붙는다. 대신 마음은 오래 긁히더라고요.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로 길게 여운이 흘렀어요.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도현 씨 명의로 진행된 대출 3건 모두 본인 신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에 따라 임시 동결 조치하겠습니다. 상담원의 말이 내 귀에 물처럼 스며들었지요.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찌꺼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더군요. 사람이 남긴 버튼 하나, 클릭 하나가 어디로 흘러드는지 우리는 너무 늦게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더 꼼꼼히 기록하고자 했죠. 점심을 넘기려는데 장태준에게서 메시지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숙모, 로그 정리했어요. 형수님 폰에서 도박 사이트 접속 시간과 베팅 내역을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첨부 파일의 칸마다 숫자와 시간이 가지런했지요. 유나가 남편 폭력 운운하며 글을 올렸다던 바로 그 시간대에도 접속 기록이 찍혀 있더라고요.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거짓은 감정으로 포장되지만 진실은 시간으로 증명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도현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안하다고요. 사실 확인 전까지 외부 오해가 더 번지지 않도록 잠시 쉬자는 제안이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어요. 쉰다는 말이 꼭 퇴각은 아니지요. 숨을 모으는 일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상처가 덜 아픈 것도 아니었고요. 해질녘 창문을 여니 가벼운 바람이 커튼을 밀었어요. 부엌에 서서 국을 저으며 나는 마음속으로 연습했지요. 내일 가족 법원에 가서 아이들 보호 명령을 신청하자. 접근 금지 요청도 같이 올리자. 아이들 앞에서 다시는 고함이 터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세우자고요. 유나는 시선을 떨구다가 불쑥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지.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더니 입술이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문턱을 뒤로 빼더니 툭 하고 웃더군요. 그래요.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대신 기억해요. 내가 아이들이 엄마라는 사실을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죠. 신발 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다 사라졌어요.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지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굳어버리더라고요. 문을 닫자마자 우진이 달려와 내 허리를 꽉 끌어안았어요. 할머니, 문이 무서웠어요. 아린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갸웃했지요. 엄마가 오늘 왜 화났어?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괜찮다.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아침엔 달걀 프라이를 2개씩 굽자. 그러자 아이들 눈동자에 조그만 빛이 다시 켜졌어요. 단순한 약속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밤이 깊어 커튼을 닫는데 문득 편의점 냉장고 유리가 떠올랐어요. 차갑던 그 표면 너머로 반짝이던 불빛과 사람들의 숨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빠른 걸음까지 모두가 내 귓가에 돌아왔지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가슴 안에 작은 노트가 한 권 생긴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 걸어온 길과 내일 갈 길을 한 장 한 장 적어 넣고 싶더라고요.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게요. 침대에 눕자 강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전 첫 사건으로 배당 신청했습니다. 가족 법원 서류도 준비 완료. 도현 씨 진술은 오후에 잡겠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든든했지요. 나는 고맙다. 답장을 보내고 불을 껐어요. 눈을 감으며 들숨과 날숨을 샜지요. 하나 둘 셋 마음이 조금 가라앉더군요. 내일은 더 선명해지자. 흔들리더라도 중심을 잃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창밖에 가로등이 둥근 원을 길 위에 놓았지요. 그 빛이 마치 우리 집 문 앞까지 자그마한 보호막처럼 드리워졌어요. 오늘 하루는 그렇게 끝났고 내일의 문은 천천히 열릴 거였어요. 나는 알았어요.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해도 결국 자리를 잡는다는 걸요.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고 움직이기로 했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요. 아침 햇살이 창턱을 얇게 긁고 지나가더군요. 문강호가 보내온 메시지대로 첫 사건 배당 시간에 맞춰 집을 나섰지요. 도현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앞장섰고 나는 손바닥에 새로 바른 연고가 마르지 않게 살살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아이들은 이모가 잠시 봐주기로 했고 큰형님 미숙이 김을 말아 주먹밥을 싸주셨지요.
그 작고 단단한 것들이 오늘 우리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가족 법원 대기실은 낮은 기침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얇게 겹쳐져 있었지요. 강호는 간단한 순서를 다시 설명했어요. 임시보호명령 신청 접근, 금지 요청, 임시 양육자, 지정 의견서 제출, 그리고 아이들 면담 절차까지 쭉 정리하더라고요. 그의 말은 빠르지 않았고 숨도 길게 이어졌지요. 듣고 있자니 내 호흡도 조금씩 길어졌고 손끝이 덜 떨리더군요. 호명돼 들어가니 판사는 짧게 눈을 들어 우리를 보았고 서류를 넘겨보며 조용히 묻더라고요. 사건의 발단, 편의점 영상 확보 여부, 상해, 사실 여부, 인터넷상 유포 글의 현황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지요. 강호가 말을 이었고 도현이는 필요한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손바닥 상처를 보여달라는 요청에 천천히 붕대를 풀어 보였어요. 판사의 눈썹이 아주 조금 흔들리더군요. 아동 상담사가 따로 아이들 이야기를 듣겠다고 했지요. 우리는 면담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고 유리 너머로 아린과 우진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담사가 색연필을 건네자 우진은 파란색을 잡더군요. 엄마가 크게 소리 지를 때 어디가 가장 무서웠냐는 질문에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이 작게 떨렸지요. 나는 가슴이 저렸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말자고 마음을 꽉 묶어 두었거든요. 면담이 끝나고 판사는 결론을 말했지요. 임시보호명령을 발령한다. 시어머니와 아이들 거주지, 방영에 접근 금지 연락 행위도 제한, 그리고 다음 기일 전까지 아버지를 임시 양육자로 지정한다. 그 한 줄 한 줄이 공기 속에 또렷하게 박히더군요. 내 귀 안쪽에 뜨거운 것이 스르르 차올랐고 도현이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지요. 고맙다 말하려다. 말끝이 매달려 그냥 고개를 숙였고요. 법원 문을 나서자 강호가 다음 동선을 적어 주었지요. 경찰에 보호명령 사본 전달 학교와 어린이집에 통지 은행에는 본인 미신청 대출 이해 제기서 원본 접수 그리고 포털과 커뮤니티의 허위 게시물 임시조치 요청 순서까지 꼼꼼했어요. 장태준이 정리한 도박 사이트 시간표는 증거 목록 뒤편에 딱 붙였고요. 종이를 한 장 더 뗄 때마다 마음이 한 겹 더 도톰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큰형님이 전화를 주셨지요. 동서, 오늘은 아이들 좋아하는 떡갈비하고 고사리 나물도 무쳐둘게. 어서 와. 밥상 차려놓을게. 그 목소리가 기운이었고 살림이었고 등받이 같은 위로였어요. 부엌에 들어가니 작은 형님, 선영까지 와 있었고 잠깐의 평온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지요. 밤을 삼키던 그 시각 초인종이 울리기도 전에 창밖에서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돈 갚으라고 소리치는 굵은 목소리였고 담장 너머 그림자가 크게 흔들렸지요. 도현이는 즉시 전화를 들었고 나는 아이들을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보호명령 사본을 손에 쥔 채 대문 안쪽에서 경찰에게 위치를 설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훑고 들어오더군요. 남자들은 욕설을 남기고 물러섰고 경찰은 접근 금지 효력을 안내하며 재방문 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말해 주었지요. 공기가 다시 가라앉는데도 심장은 한참이나 서두르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유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지요. 울먹이는 소리였고 숨이 잦았고 말이 엉켰어요. 내가 감당 못하겠다. 사체가 문을 부순다. 네가 좀 도와달라. 그 목소리엔 오래된 오만과 막연한 두려움이 섞여 있더군요. 나는 짧게 답했지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고 법원 명령이 있다. 무슨 말이든 담당 변호사를 통해 하자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한숨처럼 끊어지더군요. 새벽이 가까워질 즈음 강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지요. 휴게, 편의점 CCTV, 원본이 경찰서에 입고 완료 내일 열람, 동행 가능 명의 도용 관련 통신 기록 제출서도 접수 끝. 이렇게 세 줄이었는데 방 안 가로등 불빛보다 더 든든했어요. 나는 고맙다 적고 창문을 조금 열었지요. 차가운 공기가 이불 끝을 건드리다 사라졌고 귀엔 아이들 숨소리가 작게 물결치더군요. 그 리듬이 천천히 나를 안심시키곤 했죠. 그 다음 날 오전 학교에서 전화가 왔지요. 아이들 등교 확인 전화였고 담임은 보호명령 사본을 잘 받았다며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끝나고 도현이에게 또 다른 전화가 왔지요. 회사 법무팀이 선임 변호사와 통화를 원한다는 연락이었고 강호는 일정을 맞춰보겠다 하더군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나에게 너무 벅찬 파도 같았지만 하나씩 이름이 붙고 절차가 생기자 조금은 다루어 볼 수 있는 물결로 보이더라고요. 점심을 준비하던 나는 문득 노트 한 권을 꺼냈지요. 편의점에서 넘어졌던 시각, 유나가 밀었던 방향 목격자, 학생의 이름과 연락처, 그날의 공기와 소리까지 다 적어 넣고 싶더라고요. 기록은 내 편이 되고 시간은 내 증인이 되어 주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부엌 문턱을 넘었고 나는 펜을 내려놓았지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웃음이 무엇보다 단단한 증거 같기도 했거든요. 해가 기울 때쯤 학교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어요. 내일 체험학습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간단한 안내였고 나는 잠시 멈춰 서서 종이를 찾아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지요. 이 평범한 절차가 이렇게 눈물나게 고맙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흔들리던 하루들이 제자리를 조금씩 찾고 있구나 싶었지요.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돗자리를 펴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지요. 아이들은 내 팔을 베고 누웠고 도현이는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다 꾸벅거렸어요. 마지막 장면이 흐려질 때쯤 현관 쪽에서 아주 가느다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문 손잡이를 더듬는 기척이 전해졌어요. 숨이 순간 얇아졌지요. 핸드폰을 잡아들고 경찰 단축번호를 눌렀고 도현이가 조용히 일어나 대문 앞까지 걸어갔어요. 고무 패킹이 삭삭 문지르는 소리가 잠깐 나더니 이내 멎었고 복도 끝에서 빠르게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지요. 불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서로의 호흡만 확인했어요.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등줄기는 식은땀으로 젖었고 손바닥 붕대 속이 욱신거리더군요. 도현이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을 살폈고 나는 아이들 이마에 이불을 더 덮었지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자고요. 밤 공기가 다시 길어지자 나는 스탠드를 켜고 노트에 한 줄을 더 적었지요. 오늘 우리는 법원에서 보호 명령을 받았고 아이들은 면담실에서 용감했고 골목의 어둠은 잠깐 흔들렸으나 문은 닫혔고 집의 온기는 지켜졌다. 적어놓고 보니 숨이 조금 고르게 떨어지더군요. 스탠드를 끄며 마음속으로도 불을 하나씩 껐어요. 내일이 오겠지. 내일은 또 적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눈꺼풀이 조용히 내려앉았고 밤은 아주 천천히 지나가더라고요. 밤이 아주 천천히 지나가더니 창밖에 가로등원이 희미해졌지요. 나는 스탠드를 끄고도 한동안 손바닥 붕대 위를 어루만지다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더 적고 더 남기고 더 움직이자고 마음을 졸였죠. 아침 일찍 문강획에서 전화가 왔어요. 편의점 CCTV 열람 시간 잡혔다고요. 경찰 입회해 원본 사본을 뜨겠다고 했지요. 도현이는 서류 가방을 들고 앞장섰고 나는
작은 손수건에 연고 냄새를 살짝 묻혀 품에 넣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경찰서 녹화물 보관실은 냉장고처럼 서늘했지요. 담당 형사가 조심스레 디스크를 꺼내며 말했어요. 장면이 매우 선명합니다. 그 말 끝에 화면이 켜졌고 음료 매대와 계산대 사이가 탁 트여 보였지요. 유나가 내 앞에 서서 양손으로 가슴을 확 밀치는 순간 내 몸이 뒤로 꺾이며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스피커 너머로도 서늘했어요. 그 뒤로 정강이를 퍽 차는 동작, 그리고 팔짱 낀 채 내려다보는 표정까지 고스란히 남아있더군요. 강호가 옆에서 아주 짧게 숨을 들이켰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목격자 진술도 이어받았어요. 교복 입은 학생이 수줍은 목소리로 그때 봤다고 제가 먼저 달려갔다고 말하더군요. 편의점 점장은 당시 상황을 기록한 교대 일지를 내주었고 계산대 영수증에 찍힌 시각으로 장면을 더 정확히 맞춰줬지요. 하나 둘 맞물리는 숫자들이 내 안의 떨림을 조금씩 눌러주더라고요. 경찰서 나오자마자 은행 지점에 들렀어요. 명의도용 이의제 기서 원본을 접수했죠. 창구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신청 IP가 자택 통신망으로 찍혔고 전자서명 필압과 회기 기존 서명과 다르다고요. 필적 감정, 의뢰 절차를 밟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를 덧댔지요. 서류는 천천히 가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요. 우리에게 시간은 피해였고 동시에 진실이기도 했거든요. 점심 무렵 강호가 뜻밖의 이름을 꺼냈어요. 기자 한 분이 취재 의향이 있다고요. 무조건 자극적으로 쓰려는 분이 아니라 증거를 천천히 확인하는 분이라더군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괜히 소란이 커지면 어쩌나 싶었지요. 강호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실명은 가리고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무엇보다 법적 절차를 방해하지 않게 조율하겠다고요. 그 말투가 단단해서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큰형님이 들깨향이 진한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더군요. 동서 한입 뜨고 울지 마라. 그 한마디가 목을대를 톡 건드렸어요. 숟가락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러다 아린이 내 팔을 툭 쳤어요. 할머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이야. 그 말을 들으니 국물이 목으로 순하게 넘어가더라고요. 참, 아이들 웃음은 늘 제 시간에 오더군요. 그 평온이 지나갈 즈음 인터넷이 다시 요란해졌어요. 유나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장문에 글을 올렸더군요. 나는 엄마이자 피해자라는 제목이었지요. 사진 몇 장과 함께 눈물 섞인 문장이 쏟아졌는데 그 시간대조차 태준이가 정리한 도박 앱 접속 기록과 겹쳐 있었어요. 나는 핸드폰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 내리며 캡처를 차곡차곡 저장했죠. 거짓은 부풀어 오르고 기록은 차분히 가라앉더라고요. 강호에게 파일을 묶어 보냈고 그는 증거 보전 완료라는 짧은 회신을 보냈지요. 그날 오후 도현이 회사에서 인사팀 면담이 잡혔어요. 나는 현관에서 그의 셔츠 깃을 한번 고쳐주었지요. 엄마, 나 금방 다녀올게. 그가 웃으며 나갔고 나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며 시간표에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쳤어요. 파랑은 등교, 초록은 피아노, 노랑은 교내, 독서회였죠. 내가 색을 칠할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균형을 되찾는 것 같았어요. 해질녘, 낯익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떨렸어요. 유나 친정어머니였지요. 오늘은 울지 않고 낮게 깔린 음성으로 말하더군요. 나도 더는 모르겠다. 사체가 문 앞까지 왔다.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아이들 가까이 오지 마시라고요. 보호 명령이 있다고요. 필요한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 하자고요. 그쪽에서 한숨만 길게 빠져나왔고 통화와는 또 끊겼지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요. 저녁을 먹는데 학교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하굣길에 모르는 여성이 교문 앞에서 아린과 우진을 부른 것 같다고요.
다행히 담임이 곁에 있어 바로 돌려보냈다더군요. 내 손에 들린 젓가락이 덜컥 멈췄고 도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는 곧장 학교로 갔지요. 교문 앞 CCTV엔 모자 깊게 눌러 쓴 실루엣이 비쳤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입모양이 어렴풋이 잡혔어요. 담임이 손살에 치며 아이들을 데려가는 장면도 이어졌고요. 나는 담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몸이 먼저 고개를 꺾더군요. 경찰에 즉시 신고했고 보호명령 위반 미수로 사건이 접수됐지요. 순찰차가 학교 주변을 돌았고 아이들 학교 동선에 임시로 경찰관이 배치됐어요. 아린이 내 손을 꼭 쥐고 묻더군요. 할머니, 왜 우리를 몰래 부르지? 나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말했어요. 어른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법이 우리 편이고 경찰 아저씨들이 곁에 있다. 그러자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나 내일은 파란 색연필 2개 가져갈래요. 파랑은 안전색이라면서요. 그 말이 어찌나 꾹하고 가슴에 박히던지요. 밤이 되자 강호가 집으로 들렀어요. 내일 기자와 사무실에서 간단 인터뷰를 하자고 했죠. 아이들 얼굴은 절대 나가지 않게 이름도 이니셜로만 처리하게 했다더군요. 그리고 도현에게 회사 법무팀과의 공동 대응도 제안받았다고 알려주었지요. 회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고 나는 그 말에 비로소 안도의 숨을 길게 뱉었어요. 허리에 힘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때 도현이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어요. 처음 보는 번호였지요. 스피커폰을 켜져놨고 거친 목소리가 흘렀어요. 장씨, 당신 마누라 때문에 돈이 필요해. 우리는 돈만 받으면 조용히 있어줄 수 있어. 나는 즉시 통화 녹음을 눌렀고 강호가 손가락으로 더 말하게 놔두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도현은 침착하게 물었지요. 당신은 누구냐? 어떤 근거로 우리에게 연락하느냐? 상대는 욕설을 섞으며 은밀한 만남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약속 장소 대신 공식 통보서를 보내라고만 반복했어요. 결국 전화를 끊었고 강호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더군요. 공갈미수, 협박 정황 확보됐다고요. 그날 밤 나는 아이들 옆에 누워 오래도록 숨을 새었어요. 하나, 둘, 셋. 방 안의 어둠이 두툼하게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지요. 두려움 위에 할 일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거든요. 내일은 기자와 만나고 포털 임시조치를 확정하고 학교에 순찰 시간표를 요청하고 은행 필적 감정 접수를 재확인하고 태준이 로그를 증거 목록 맨 앞장으로 옮겨두자고요. 생각을 접이부치처럼 접다 보니 눈꺼풀이 슬며시 내려왔어요. 새벽 꿈결에 편의점 유리문이 사각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너머에서 작은 종소리가 딸랑 울리더군요. 마치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듯 아주 가벼운 소리였어요. 나는 웃음 같은 한숨을 쉬며 눈을 떴고 커튼 사이로 들어온 여린 빛을 바라봤어요. 아침이 오면 우리는 또 움직일 거였지요. 영상은 증언을 얻고 기록은 무게를 더하고 아이들은 굳은 살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알겠더라고요. 처음 넘어졌던 그 편의점 바닥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작은 거실 바닥이 훨씬 따뜻하다는 걸요. 그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자고 끝까지 붙들자고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결심해 두었었죠. 아침 해가 거실 바닥에 얇은 금을 그었지요. 그 금을 밟고 서니 마음이 조금 덜 떨리더군요. 문강호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현이와 나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어요. 기자와의 첫 만남은 짧고 또렷했지요. 카메라 대신 녹음기만 책상 위에 올려두더군요. 얼굴과 실명은 싣지 않겠다. 자극은 피하고 절차를 우선하겠다. 무엇보다 아이들 신상은 어떤 방식으로도 드러내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죠. 나는 편의점 영상의 요지와 손바닥 상처, 그리고 도현명의 대출 이력과 통신 로그, 태준이가 정리한 도박 접속 시간표까지 차분히 들려주었어요. 강호가 옆에서 보안 설명을 얹었고요.
기자는 메모를 잠깐 멈추더니 한마디 했지요. 기록이 말하네요. 감정보다요. 그 말이 내 가슴에도 쿡 박혔어요. 사무실을 나서는데 강호가 계획을 다시 정리해 줬지요. 오늘 기사 예고를 짧게 내고 본문은 경찰과 은행 확인 답신이 오는 시점에 맞춰 싣자고요. 포털 임시조치 결정도 곧 난다더군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모서리가 다른 내 노트를 더 꽉 쥐었죠. 손등에 힘줄이 살짝 솟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 큰형님, 미숙이 냄비째 들고 들어왔어요. 들기름 향이 진한 우엉조림이었지요. 동서, 오늘은 내가 점심 해주고 갈게. 마음 좀 쉬어. 그 말에 의자에 앉는 순간 다리가 스르르 힘이 풀리더군요. 아이들은 젓가락을 달그락거리며 밥을 잘도 먹었고 우지는 접시에 남은 깨소금을 모아 혀끝으로 할짝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평화로웠죠. 평호는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도현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법무팀장이 직접 통화를 원했지요. 회사 차원에서 허위 게시물에 대한 정정 요청과 고소 절차에 동행하겠습니다. 단단한 목소리였고 도현은 민폐가 될까봐 미뤘다고 말했는데 팀장은 사실이 회사의 편이라며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 한 줄이 우리 등허리를 곧게 세워줬어요. 그새 포털에서 임시조치 결정이 났다는 알림이 떴지요. 악성 게시글이 비공개로 전환되었다고요. 화면에서 회색으로 흐릿해진 제목들을 보는데 손바닥 붕대 속 통증이 잠깐 잦아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회색으로 지워진 자리도 흔적은 남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더 적고 더 붙들자고 마음을 도로 묶었죠. 해질녘 낯선 번호가 또 울렸어요. 도현이 수신 버튼을 누르자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지요. 애들 보고 싶지 않냐. 문장 사이에 비릿한 웃음이 끼어 있더군요. 나는 즉시 녹음을 눌렀고 강호가 스피커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법적으로 연락하라고 도현이 말하자 상대는 남자답게 한번 만나자고 깔깔거렸죠. 통화가 끊기자 강호가 짧게 정리했어요. 공갈 협박 정황 캡처, 발신 번호 보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고자,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제출했지요. 답답하던 가슴이 한 뼘쯤 내려앉더라고요. 그날 밤 기사 예고가 조용히 올라왔어요. 제목은 밋밋했지만 내용은 또렷했죠. 가정폭력 호소글, 시간대 대조 결과, 다수 허위, 정황, 편의점 영상 확보, 댓글창은 처음엔 조롱과 의심이 엉켜 있었는데 곧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증거 있으면 말 다 했네. 아이들 신상 지켜라. 시간표 대조한 조카 칭찬한다. 같은 글들이 올라오더군요. 나는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어요. 오래 볼수록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대신 노트를 펴고 오늘의 줄을 또 적었죠. 예고기사 게재, 회사, 동행의사, 협박통화. 녹음 글자들이 밖에 소란을 밀어냈어요. 이튿날 오전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순찰 시간표가 배정되었다고요. 학교 시간엔 교문 앞에 경찰관 2분이 서 있겠다 하더군요. 담임은 아이들 표정이 밝아졌다며 작은 웃음을 곁들였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아린이 달려와 말했지요. 할머니, 오늘은 파란색 머리끈하고 갈래요. 우지는 나도 파란 신발끈 묶을래요. 라 했고요. 파랑이 집안에 번져가더군요. 점심 무렵 은행에서 회신이 왔어요. 전자서명 필적 감정, 의뢰 접수, 접속 위치, 기기, 정보 제출, 완료. 험한 길이라도 표지판이 하나씩 세워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때 강호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어요. 경찰, 유나에게 1차 출석 요구서 발송. 내 손끝이 잠깐 얼얼해졌지요. 드디어 바람이 바뀌고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오후 도현이 회사 앞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지요. 손에 피켓을 든 둘, 셋이 쉬는 시간에 몰려와 소리쳤다더군요.
그런데 회사 동료들이 정문 밖으로 나와 조용히 벽처럼 서주었고 경비와 경찰이 다가오자 그들은 금세 흩어졌어요. 동료 하나가 도현에게 메시지를 보냈지요. 우리는 너 아는 사람이다. 흔들리지 마라. 그 짧은 문장이 도현의 어깨를 확 끌어안더라고요. 그는 집에 와서 그 문장을 3번이나 소리내 읽었어요. 나도 같이 따라 읽었죠. 저녁 기자가 최종 확인 전화를 걸어왔어요. 밤 공기가 창문을 얇게 두드릴 때 초인종이 짧게 울렸어요. 도현이 인터폰을 눌렀지요. 화면 속에 유나 친정어머니 얼굴이 떴어요. 전날과 달리 헝클어진 머리며 부은 눈이 그대로였지요. 애들 얼굴만 보여달라. 처음으로 낮은 자세였어요. 나는 문 앞까지 가서 보호 명령을 조용히 설명했어요. 아이들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정식 면담 절차로 준비하세요. 그는 허공을 더듬듯 손을 흔들더니 돌아섰지요. 무언가가 깊게 꺼져내린 사람의 뒷모습이더군요. 잠들 무렵 휴대전화 진동이 이불 속에서 짧게 울렸어요. 강호였죠. 본 기사 올라갑니다. 링크는 내일 드릴게요. 휴식하세요. 짧게 답장을 보내고 눈을 붙였는데 이상하게 오래 잠이 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노트를 펴 또 적었어요. 한 줄의 사실은 10줄의 오해를 이긴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낮게 말했지요.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방향만 잃지 말자고요. 그렇게 마음을 접어두니 그제야 기척이 사라졌고 잠이 와락 몸을 덮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빗발쳤지요. 친가 식구들, 학교, 회사 법무팀, 경찰 모두가 같은 문장을 첫머리에 올리더군요. 잘 보았습니다. 기사엔 편의점 장면의 설명과 시간대 대조표, 은행의 비본인 신청, 의심, 회신, 학교의 보호 조치까지 차근차근 담겼어요. 악의적인 추측을 쫓는 문장은 한 줄도 없었고 확인된 사실만 조용히 줄을 맞췄더군요. 댓글에도 색이 바뀌었어요. 감정 앞세우지 말자. 할머니 힘내세요. 아이들 잘 자라게 같이 지켜보자. 같은 말들이 이어졌지요.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달라졌더군요. 바닥에서 일어나 서 있는 느낌이요.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지요. 유나가 출석 요구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아 강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요. 동시에 보호명령 위반 미수건도 병합한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니 현관 쪽에 놓인 아이들 운동화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신발끈이 반듯하게 묶여 있었고 파란색이 깔끔했지요. 나는 그 끈을 한 번 더 만져보았어요. 매듭을 다시 묶고 싶어서가 아니라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 손끝으로 확인하고 싶어서였죠. 해가 기울 무렵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말했어요. 정직은 없다. 복귀하고 프로젝트 맡으라고요. 그는 어깨가 들썩였고 나는 그 어깨를 두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잘했네. 정말 잘 버텼네. 했죠. 아이들이 발장을 끼고 우리 사이에 끼어들더니 아빠 화이팅! 하고 크게 외쳤어요. 집이 순간 환해졌지요. 그 평화로운 빛을 가르듯 밤 11시가 넘어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길고 무례했지요.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 끝에서 운동화 밑창 긁히는 소리가 스윽 스쳤어요. 도연이 경찰에 바로 연락했고 나는 대문 안쪽에 서서 휴대폰 플래시를 켰어요. 빛이 현관문 틈을 따라 얇게 새어나가자 복도 끝 그림자가 잠깐 멈추더니 계단 아래로 빠르게 사라지더군요. 순찰차가 골목을 도는 동안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숨을 맞췄어요.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았고 내 심장도 따라 내려앉더라고요. 잠들기 전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지요. 오늘 우리는 한 페이지를 넘겼다. 아직 책은 끝나지 않았고 결말은 더 멀리 있다. 그러나 방향은 선명하다. 펜 끝을 떼자 이불 위로 파란 끈이 하나 길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이 내일도 그 끈을 꽁꽁 묶고 달려가겠지요. 나는 조용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에도 해는 바닥에 금을 그을 것이고 우리는 그 금을 밟고 다시 걸을 참이었거든요. 그렇게요. 본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거실 바닥에 파란 끈들이 더 또렷해 보였지요. 아린의 머리끈, 우진의 신발끈, 그리고 내가 노트에 그어둔 진한 밑줄까지요. 그 밑줄을 따라 오늘도 움직이자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전 9시가 조금 넘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지요. 서윤아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아 강제 절차를 검토한다더군요. 곧장 통화가 하나 더 이어졌어요. 은혜행이었죠. 전자서명 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 서명이 아닐 개연성이 높다는 중간 회신이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문장을 듣는 순간 손바닥 붕대 아래가 따뜻하게 욱신했지요. 아픔이 아니라 안도의 열이 오르더라고요. 전고 무렵 강호에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오후 3시 편의점 영상 원본 열람조서 작성, 저녁엔 수사관 면담. 우리는 작은 도시락을 싸서 나섰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 강호가 차분히 문장을 불러주고 도현이가 또박또박 받아 적었지요. 음료 매대 앞에서 피의자, 서윤아가 피해자, 이정화를 두 손으로 밀침, 이어 정강이를 발로 가격. 피의자는 팔짱을 낀 채 피해자를 내려다봄. 잉크가 존기에 스며들 때마다 내 속의 떨림이 한 겹씩 가라앉았어요. 그랬죠. 조서에 서명을 마치자 수사관이 또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어요. 보호명령 위반 미수 학교 앞 사건에 대한 병합수사 안내문이었지요. 교문 CCTV에서 모자 눌러 쓴 여성이 유나와 체형이 유사하다는 보고까지 붙어 있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지요. 다음 날 오전 강호가 갑작스런 소식을 전했어요. 유나가 드디어 경찰에 나왔습니다. 조사실에서 유나는 스트레스와 오해를 반복해 말했다더군요. 편의점 영상에 찍힌 건 밀친 게 아니라 부축하려다 중심이 쏠린 것이었다고요. 수사관이 리모컨으로 장면을 천천히 되감자 말이 화면에 부딪혀 깨졌지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보던 그 표정이 무엇보다 냉정했거든요.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거짓은 화면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고요. 점심 무렵 장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숙모 추가 로그 나왔어요. 형수님이 나는 피해자라는 글을 올린 정확한 분 단위 시간대에 같은 기기에서 도박 앱 보너스 수령 내역이 찍혔어요. 엑셀에 가는 칸마다 시간이 박혀 있었고 문자 알림 캡처가 그 시간 사이를 정확히 메웠지요. 강호는 이를 증거보전 신청서에 첨부하며 짧게 말했어요. 시간은 친절하고 거짓은 성급하다. 참,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오후엔 학교에서 반가운 연락이 왔지요. 아이들 상담 경과였는데 상담사가 그러더군요. 두 아이가 최근 악몽의 빈도가 줄었고 자기 방어 문장을 익히고 있습니다. 우진이 연습한 문장도 함께 전해줬어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불러주세요. 그 세 줄이 얼마나 영리하고 사랑스러운지 나는 전화기 너머로도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아리는 노트 표지에 파란 스티커를 붙였다더군요. 파랑은 안전색이라며요. 그랬대요. 해가 기울 무렵 기자가 마지막 사실 확인을 거쳐 후속 기사를 올렸어요. 제목은 여전히 밋밋했지만 알맹이는 단단했지요. 편의점 영상 속 부축 주장은 거짓, 도박 접속 로그와 허위 호속을 시간대 정합성 없음. 댓글창은 이전과 달랐어요. 사실이 이겼네요. 아이들 지켜줘서 고맙다. 법이 제자리로 가는 중 같은 말들이 줄지어 달렸죠. 나는 오래 보지 않았어요. 화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대신 무방비해지거든요. 대신 부엌으로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어요. 물 끓는 소리만큼 믿음직한 게 또 어디 있나 싶더군요.
그날 밤 유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는 바닥에 닿을 듯 낮았어요. 내가 졌다. 애들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짧은 항복 같았지요. 그러나 나는 정중하게 절차를 확인했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 있고 면접 교섭은 치료 경과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그는 더 말하지 못했고 한숨 한 줄 남기고 전화를 끊었어요. 오래 앓던 열이 꺼지는 소리 같기도 했죠. 사흘 뒤 형사재판 준비기일 통지가 나왔어요. 강호는 증인 목록을 다시 정리했고 편의점 점장과 교복 학생, 은행 직원, 그리고 태중까지 차례로 세웠지요.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나는 노트 첫 장에 큼직하게 날짜를 썼어요. 그 위에 파란 줄을 하나 더 그었고요. 마치 결승선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마음은 알았어요. 결승선은 곧 또 다른 출발선이라는 걸요. 재판 전날 저녁 작은 형님 선영이 집으로 들러 미리 준비한 옷을 펼쳤어요. 동서, 내일은 이걸로 해. 화사하지만 강해 보여. 연한 크림색 블라우스와 단정한 검정 바지였지요. 거울 앞에 서 보니 손바닥 붕대가 덜 도드라져 보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선영은 내 어깨를 토닥였지요. 우리는 이미 반 이상 건넜어. 그 말이 이불처럼 등을 덮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 섰지요. 방청석의 숨소리까지 투명하게 들리는 오전, 재판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을 부르더군요. 강호가 먼저 증거 목록을 진술했고 편의점 영상이 스크린에 떠올랐어요. 화면 속 나는 뒤로 꺾여 쓰러졌고 유나는 팔짱을 낀 채 내려다봤어요. 재판장이 물었지요. 부축하려 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냐고요? 점장은 단호했어요. 그건 부축이 아니라 밀침입니다. 계산대 영수증과 시각이 맞물렸고 교복 학생의 또렷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제가 봤어요. 먼저 밀었어요. 방청석이 살짝 웅성였고 재판장이 조용을 주문했지요. 은행 직원은 전자서명 비교표를 펼쳐 보였고 필적 감정 예비 의견을 읽었어요. 회계 출발과 멈춤, 필압, 습관적 굴림의 차이가 명백합니다. 태주는 노트북을 연결해 시간대 대조표를 띄웠지요. 허위 호소글이 올라온 시각, 같은 기기의 도박 앱 로그인 기록, 보너스 포인트 수령 알림이 연이어 찍힌 표였어요. 태준이 말끝을 맺자 강호가 덧붙였지요. 감정은 이동하지만 시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법정의 공기결을 곧게 세웠어요. 유나는 변론 자리에서 한참 대답을 못했지요. 그러다 엷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재판장은 눈썹을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실수는 인정해서 끝나지만 범죄는 책임에서 시작합니다. 짧고도 명료했지요. 그 한 줄이 내 귀에 오래 박혔어요. 기일이 끝나고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기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멀리서 고개만 가볍게 숙였고 우리는 인사만 건넸지요. 화려한 질문은 없었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더 고마웠어요. 문 밖에 나오자 가을빛이 날카롭게 번졌고 바람이 등을 밀었어요. 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지요. 오래 묵은 먼지가 콧등을 스치다 사라지더군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잘했어? 우진의 말이 장난처럼 가벼웠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우리 우진이처럼 또박또박 말하고 왔지 뭐. 아린이 내 손바닥을 살피더니 이제 많이 안 아프지? 하고 묻더군요. 응, 이제는 덜 아파. 너희가 웃어줘서 했죠. 그러자 아이들이 동시에 파란 끈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우리 내일도 파랑 묶을래요. 그 말이 집안을 환하게 채웠어요. 밤이 되어 불을 끄려는데 현관 투명 창으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어요. 우편이었지요.
뜯어보니 유나 측에서 역고소장을 냈다는 통지서였어요. 명예훼손이라는 단어가 얼음처럼 눈에 박혔지요. 그러나 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강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고 그는 바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예상된 수순입니다. 반박 자료 이미 충분해요.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나는 숨을 내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노트 마지막 장을 넘겨 이렇게 적었어요. 거짓은 길을 멋대로 바꾸려 들고 진실은 길을 끝까지 비춘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지요. 편의점 유리문이 닫히던 그날의 사각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소리에 휘청이지 않았어요. 내 발밑 바닥이 훨씬 더 따뜻했거든요. 아이들이 어제보다 더 크게 웃고 도현이가 어제보다 더 반듯하게 서 있고 나도 어제보다 더 또렷하게 말할 수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며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지요. 내일은 더 단단해지자 하고요. 그러자 마음속 파란 끈이 매듭을 한 번 더 조여주더군요. 참 이상했어요. 매듭이 조여질수록 숨이 더 편안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눈을 감았고 밤은 조용히 우리 집 천장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8째 날 아침 현관 틈으로 밀려들던 그 흰 봉투가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리더군요. 밤새 마음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생각을 접다 펴다 했지요. 그래도 일어나 밥을 안 치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나니까 손끝의 떨림이 조금은 가라앉더라고요. 역고소장이 뭐 어떻냐, 우리는 길게 쌓아둔 사실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 다독였죠. 문강호는 아침부터 서류를 폈어요. 명예훼손 역공은 예상 수순이에요. 반박은 간단합니다. 사실 적시, 공익성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성. 그는 내 노트 위에 조목조목 포스트잇을 붙였지요. CCTV 원본, 은행 필적 감정, 접속 로그, 학교 보호 조치, 보호 명령 위반 미수 사건, 병합 고지서까지 한 장 한 장 겹쳐 올리더군요. 종이 두께만큼 마음도 도톰해졌어요. 정고가 다 되어갈 무렵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자 낮게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지요. 저 예전에 서유나와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는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했지요. 회사 법인카드 무단 사용으로 징계를 받았고 친정 쪽 개입으로 합의하며 그만두었다고요. 그 일 지금도 자료가 남아있어요. 강호의 눈빛이 번쩍했지요. 증인 신청하겠습니다. 말끝이 단단했어요. 나는 수화기를 움켜쥔 손에 힘을 더 주었지요. 오래 감춰둔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최종 회신이 왔습니다. 비본인 전자서명 개연성 높음, 필적 감정, 의뢰서 정식 회부 한 줄 한 줄이 문장이라기보다 망치처럼 내려앉더군요. 접속 위치가 집, 접속기기가 유나의 휴대전화와 동일 제조사의 같은 모델이라는 보조 자료도 붙었지요. 시간은 정직했고 기록은 변덕이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 새빨간 페인트가 듬성듬성 뿌려져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글씨가 엉성하게 비틀려 있었고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지요. 도현이가 바로 신고했고 순찰차가 금세 들어왔어요. 근처 CCTV를 확인한 경찰이 몇 시간 뒤 연락을 줬지요. 사체 관련 조직 소속 2 검거, 접근 금지 위반 경고 및 송치 덧붙여 말하더군요. 주소는 피의자 서유나가 건넸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나는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쓰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죠. 그래도 법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리 힘을 다시 세워주더군요. 저녁엔 학교 상담사가 전화를 줬어요. 두 아이가 자기 방어 문장을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아린이는 파란 지붕이 있는 집을 그렸고요. 우진이는 문 앞에 종을
크게 나는 웃음이 먼저 새더군요. 파란 지붕과 큰 종이라니 우리 집에 어울리는 기호였거든요. 종소리만 들려도 안전하다고 믿고 싶었나 보지요. 아이들 마음속에 울타리가 자라는 소리를 듣는 듯했어요. 이튿날 검찰에서 재판 준비 기일을 통지했습니다. 강호가 일정을 나열해줬지요. 증인신문 순서 변경, 추가 증거 채택, 역고소 반박 의견서, 제출건까지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그 틈에 기자가 연락을 했지요. 후속 기사 검토 중입니다. 여성단체 쪽에서 입장문을 정리하는 모양이에요. 저쪽에서 우리의 자료를 확인하고 글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곧이어 몇몇 커뮤니티에서 사과문이 줄줄이 올라왔어요. 확인 없이 글을 퍼나른 점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문장을 읽는데 가슴이 훅 풀리더군요. 오래 묵은 매듭 하나가 조용히 끊어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날 오후 법원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쳤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모자를 눌러 쓴 얼굴이었지만 눈매는 알아보겠더군요. 아이들 면담실 앞은 보호 명령으로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고 법원 직원이 가볍게 팔을 가로막았지요. 유나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이들은 내 자식이에요. 나는 잠깐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지요. 그 말이 맞지. 그랬으면 더 지켜줬어야지.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 조심했어요. 연민과 분노가 번갈아 올라왔지만 선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유나는 한 발짝 물러섰고 바닥만 오래 보다가 돌아섰지요.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였어요. 증인 신문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편의점 점장은 또렷했지요. 부축이었으면 팔짱이 아니라 팔을 받았겠지요. 화면을 보면 아시잖아요. 교복 학생은 준비해온 메모를 보지도 않고 또박또박 진술했어요. 제가 봤어요. 밀었고 발로 찼어요. 은행 직원은 전자서명 비교표를 펴놓고 각 회계 출발점과 멈춤점을 짚어주더군요. 태준이는 로그인 로그와 게시글 시간대를 포개 인쇄한 표를 들고 나와 한 칸씩 읽어 내려갔지요. 이 시각, 게시글 작성, 완료 같은 시각 플러스로 2분, 도박 앱, 보너스, 수령 알림. 강호는 마무리에 짧게 덧붙였어요. 말은 흔들려도 시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판정의 공기가 정리되는 소리 같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우편함에 흰 봉투가 또 들어있었지요. 이번엔 여성단체에서 보낸 사과문이었어요. 사실 확인 미흡으로 당사자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나는 편지를 부엌 선반 위에 올려두고 물을 끓였어요. 주전자에서 두두 소리가 나자 마음이 놓이더군요. 물 끓는 소리는 늘 진실했거든요. 며칠 뒤 검사가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정은 고요했고 문장이 단단하게 흘렀지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도용, 허위, 사실 유포, 시어머니 폭행. 다만 초범인 점과 일부 반성문을 고려 징역 1, 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도박치료 100시간을 구형합니다. 나는 그 말을 일기장 위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장수 한 장이 묵직해지더군요. 강호는 내 옆에서 짧게 속삭였어요. 선고는 별개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귀에 들어온 말이 심장까지 내려앉았어요. 구형 다음 날 회사에서 정식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허위 게시물과 무관한 직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은 정정보도 및 법적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도현의 책상 위엔 짤막한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더군요. 이 과장 커피 마시러 갑시다. 우리가 압니다. 그는 쪽지를 사진 찍어 내게 보내왔지요. 나는 그 사진을 확대했다가 줄였다가 하며 한참을 보았어요. 사람의 마음에도 증거가 남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유나 친정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나는 병원에 들어가 보려 해.
너희도 애들 잘 지켜. 담담한 문장이었지요. 더 이상 나를 세울 힘도 둘러댈 여유도 남지 않은 듯했어요. 나는 답장을 길게 쓰지 않았어요. 아이들 안전이 먼저입니다. 절차대로 하시지요. 보내고 나니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오래 맞서온 그림자가 천천히 물러나고 있어서였을까요? 선고를 앞둔 주말, 우리는 일부러 아이들과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편의점이 붙은 그 쉼터에 다시 섰지요. 매대 앞 유리문이 사각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아린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여기야 그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여기. 우지는 종이컵, 어묵국을 두 손으로 꼭 쥐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따뜻해. 그 말이 가슴을 툭 건드렸어요. 나는 웃었지요. 그래, 지금은 따뜻하지. 똑같은 장소, 다른 마음, 같은 길인데도 오늘은 많이 달랐거든요.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석양이 우리 얼굴을 주홍빛으로 물들였어요. 도현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한 번 더 주더군요. 엄마, 선고 나오면 그 다음은 우리가 다시 집을 세우는 일이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집은 날마다 다시 지어야 견고해진다.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졸다가 깜박 웃더군요. 파란 머리끈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집에 도착해 불을 끄기 전 노트 마지막 장 한 켠에 이렇게 적었지요. 사실을 붙들면 길이 된다. 감정이 흔들려도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선고기일 일주일 뒤 날짜 옆에 작은 파란 점을 찍었지요. 매듭을 다시 한번 조여두고 싶었거든요. 등을 베개에 기대자 천장이 낮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숨은 편안했지요. 밤은 조용했고 집은 따뜻했고 아이들은 깊이 잤고 내 손바닥 상처는 옅어지고 있었거든요. 내일도 우리는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다만 오늘보다 더 단단하게요. 그렇게요. 선고기일을 표시해둔 내 노트의 파란 점이 그날따라 더 짙어 보였지요. 차창으로 들어온 아침빛이 손바닥 붕대 위에 얇게 번졌고 나는 끝까지 흔들리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법원 앞에 서자 도현이 숨을 길게 들이켰고 아린과 우지는 큰형님 댁에 맡겨두었지요. 아이들 눈앞에서 마지막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법정 안공기는 종이 냄새와 낮은 기침 소리로 가득했지요. 재판장이 차분히 사건 번호를 불렀고 문강호가 증거 목록을 한 번 더 정리해 올렸어요. 편의점 CCTV, 은행 필적 감정, 접속 로그, 학교 보호 조치, 보호 명령 위반 미수, 줄줄이 이어지는 단어들이 벽에 또렷하게 붙는 듯했죠. 피고인석에 서윤아는 굳은 표정으로 바닥만 보더군요. 잠시 정적 뒤에 재판장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피고인 서윤아에게 징역 1, 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보호관찰과 도박 중독 치료 100시간을 명한다. 한 박자 쉬고 덧붙였지요. 피해자 이정화에 대한 폭행은 존속폭행에 해당하며 남편 명의도용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한 피해도 중대하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내 등허리 어딘가가 딱 하고 풀리는 소리가 났어요. 긴 장대를 내려놓는 기분이 들더군요. 민사 재판 판결문도 같은 날 손에 쥐어졌지요. 원고 장도현은 피고의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채무에 책임이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활자로 박힌 그 문장이 종이 위에서 묵직하게 숨을 쉬더군요. 강호가 내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끝이면서 시작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랬어요. 법정 밖 복도에서 유나의 친정어머니와 스쳤습니다. 눈두덩이 팼고 어깨가 축 가라앉아 있었지요. 나에게 다가와 한마디 했어요. 애들 잘 부탁합니다. 그 말에는 오만도 핑계도 없었어요. 나는 짧게 답했지요. 아이들은 지킬 겁니다.
서로 고개를 숙였고 더 할 말은 없더군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현관까지 뛰어나와 안겼어요. 할머니, 오늘 하늘이 엄청 파랬어. 아린의 머리끈이 햇살에 반짝였고 우지는 내 손바닥 붕대를 살며시 만져보더군요. 이제 덜 아파?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요. 응, 많이 나았지요. 너희 덕분에. 그 말이 내 심장에도 약처럼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선 공식 메일이 돌았지요. 허위 게시물에 대한 정정보도 완료, 법적 조치 진행 중. 동료들이 놓고 간 쪽지들도 책상에 포개져 있었다더군요. 우리는 네 편, 이 과장 커피 한 잔 합시다. 도현이 그 쪽지들을 사진으로 보내왔고 나는 한 장 한 장 확대해가며 오래 들여다봤어요. 사람의 마음에도 도장이 찍힌다는 걸 그때 알겠더군요. 아이들의 일상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았지요. 아리는 파란 스티커로 공책 표지를 꾸미더니 안전 표지판이래요 하더라고요. 우지는 학교 도서관에서 용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만 골라 오기도 했고요. 밤마다 하던 악몽은 뜸해졌고 아이들은 자기 방어 문장을 장난처럼 외웠지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불러주세요. 그 목소리가 집 안 구석구석에 작은 울타리를 세우더군요. 나는 노트 첫 장에 큼직하게 적었습니다. 집은 날마다 다시 짓자. 새 자물쇠를 달고 창틀 실리콘을 새로 메우고 현관 앞 작은 종도 갈아 달았지요. 딩동 소리가 또렷하게 울릴 때마다 내 마음 안쪽에도 종 하나가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파란 줄을 하나 더 그었고 끝에 조그만 매듭을 지어 두었지요. 매듭은 날마다 조금씩 단단해졌고요. 한 달쯤 지나 도현에게 반가운 소식이 왔어요. 프로젝트를 맡아 성과를 냈다며 정식 승진 발령이 났다고요. 엄마, 나 드디어 한 곱이 넘겼어. 그는 소년처럼 웃었고 나는 그의 어깨를 두 손바닥으로 꼭 눌렀지요. 잘 버텼네. 정말 잘 해냈네. 했죠. 그날 저녁 아이들이 만든 색종이 꽃다발이 식탁 위를 환하게 채웠고 우리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놓고 밥을 먹었어요. 노래 가사가 유난히 똑바로 들리더군요. 어느 비겐 오후 우리는 다시 고속도로 편의점이 붙은 그 쉼터에 섰습니다. 이번엔 일부러였지요. 매대 앞 유리가 사각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우진이 내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근데 따뜻해. 아이가 또 그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우리 마음이 달라졌으니까. 우리는 종이컵 어묵국을 나눠 마시고 진열대 맨 위칸에 파란 사탕 2개를 올려두었어요. 우리만 아는 작은 의식이었지요. 떠날 때 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밝아지시네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어느 저녁 유나에게서 손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반듯하지 않은 글씨로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 애들 행복을 빌겠다. 적혀 있었고 마지막 줄엔 미안했다가 짧게 붙어 있었지요. 나는 봉투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충분히 단단해졌다고 느껴지면 그때 꺼내 보여줄까 싶었거든요. 미움만 남기고 싶진 않았어요. 다만 선은 지키려고 했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했지요. 가을이 깊어질 무렵 학교 운동회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리는 이어달개에서 파란 바통을 쥐고 달렸고 우지는 줄넘기를 돌리며 환하게 웃었지요. 나는 관중석에서 손수건을 흔들며 아이들 이름을 부르다 목이 쉬었어요. 도연이 내게 따뜻한 물을 건네며 말했지요. 엄마, 우리가 돌아왔다. 정말 그랬어요. 우리 가족이 길게 돌아나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더군요. 밤,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적었지요. 진실은 느려도 반드시 도착한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덧붙였어요. 우리는 매일 집을 다시 짓는다. 아이들은 웃음으로, 어른들은 책임으로 펜 끝을 떼자 마음속 파란 끈이 또 한 번 조용히 조여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매듭이 단단해질수록 숨은 더 편안해졌고요.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현관종을 아주 살짝 흔들더군요. 딩 하고 맑은 소리가 한번 울렸지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 소리는 옛날의 경계가 아니라 지금의 안심이었거든요. 등받이에 기대 눈을 감으며 속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아린, 우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지요. 괜찮아. 이젠 정말로 그랬어요. 긴 터널을 빠져나온 뒤 맞닥뜨린 햇살은 눈이 쉬도록 선명하더군요. 내 손바닥 상처는 옅은 흉터로 남았지만 그마저도 내 편이 되었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또 넘어져도 일어나라고 말해주는 표식 같았거든요. 우리는 내일도 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다만 오늘보다 더 단단하게요. 아이들은 파란 끈을 꽁꽁 묶고 학교로 갈 거고, 도현은 반듯한 어깨로 회사를 향해 걸을 거고, 나는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노트를 펼칠 거예요. 그 모든 작은 반복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지요.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었죠.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이 이 글을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졌다면, 누군가의 용기가 이 문장들 사이에서 자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매일 파란 줄을 하나씩 더 그어볼 작정이에요. 두려움이 고개를 들어도 진실은 끝내 길을 밝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오늘을 딛고 내일로 나아가 보자고요. 그렇게 해요.